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이 커플 너무 귀엽고 풋풋하죠? 두 사람은 18살이던 토미나가 사나, 그리고 22살이던 이토 하루키였습니다. 사실 사나는 어렸을 적부터 연극 배우 활동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재능이 있고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예쁜 외모로 어딜 가나 눈에 띄는 사람이었고, 그런 그녀를 보고 하루키가 첫눈에 반하게 된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났거든요. 근데 하필 이 일하던 가게가 사내연애 금지였던 거예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가게를 그만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철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나랑 하루키는 서로한테 완전 푹 빠져 있었어요. 둘이 완전 로미오랑 줄리엣인 거예요. 일까지 때려치고 만난 만큼 둘은 굉장히 예쁘게 만났다고 해요. 언제나 아낌없이 표현했고, 매일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데이트도 했고요. 특히 하루키가 사나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어쩜 이렇게 예쁘고 천사 같지? 내가 이런 여자를 살면서 또 만날 수 있을까? 아주 자기 간이고 쓸개고 다 주고 싶은 거죠. 사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매일같이 선물 공세도 합니다. 가방, 옷, 액세서리 아낌없이 다 퍼줘요. 처음엔 여자친구도 기뻐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선물이 좀 과해지더라고요. 아니, 자기 월세가 밀리고 있는데 선물 사줘야 된다고 막 쇼핑하고 나중에는 친구들한테까지 돈을 빌려요. 친구들도 이제 이 심각성을 깨닫고 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말렸지만 이미 하루키 귀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걱정은 그냥 자기랑 사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간질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말리던 친구들을 하나하나 그냥 다 차단해버리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여자친구가 좋다고 해도 빚을 내면서까지 이러는 건 좀 과하지 않아요? 당연히 사나도 그 선물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죠. 그래도 오빠가 좋으니까 거절하면 속상해하겠지 하면서 뭔가 느껴지는 쎄한 기분을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이 좋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둘이 연애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하루키가 사나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했어요. 사나의 SNS 계정을 보다가 뭐야, 왜 이렇게 남자가 많아? 근데 솔직히 그 사나가 팔로우한 남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거슬리는 거예요. 결국 그는 여자친구와 마팔한 모든 남자들을 싹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리고 남자인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연락도 다 끊게 만들었죠. 심지어 사나가 취미로 하던 게임도 못하게 하는데 그게 그 게임을 할 때마다 소통이 필요해서 보이스 채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혹시 남자랑 통화할까봐요. 처음엔 사나도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어요. 근데 계속 선을 넘으니까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그만 좀 하라고 화를 좀 냈죠? 근데 이때 하루키가 자신의 분노를 못 참고 사나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한없이 다정하고 헌신적이던 남자친구가 순식간에 돌변해서 막 자기 때리려고 하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 알겠다고 안 그러겠다고 하고 하루키도 아까 미안했어 라고 사과하고 넘어가기는 했어요. 근데 이날부터 묘하게 둘의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약간 가불이 생겼달까? 하루키의 요구는 점점 더 과해지고 사나는 이제 남자친구가 무서우니까 거기에 뭐라고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서는 여자친구가 여자인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한다니까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그냥 손목 잡고 끌고 가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그냥 사나 주변의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이 시기에 사나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다면서 친구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루키가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죽일 거라고 협박했어. 심지어 저번에 목까지 졸랐다니까? 이러면서 진짜 자기가 살해당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헤어지질 못하겠다고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물론 경찰서에 가서 상담도 해봤죠. 근데 정작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약해졌던 거예요. 나 때문에 하루키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결국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반복되는 하루키의 집착과 폭력을 견딜 수 없었던 사나는 정말 큰맘 먹고 자신의 진심을 전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버틸 수가 없을 것 같다 라면서 이별을 통보했죠.
하지만 하루키는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제는 그녀를 스토킹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나가 헤어지자고 하자마자 인스타, 번호, 라인 싹 다 차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이고 새로 가입해서 메시지 보내고 막 새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 앞에 죽 치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사나가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막 다가가서 내가 제발 너 집까지만 데려다 주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기도 했고요. 아니 근데 지금 하루키가 제일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집 데려다 달라고 하고 싶겠냐고요.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이어지자 결국 사나도 강하게 나옵니다. 너가 데려다 주는 게 싫다고 제발 그만 찾아오라고 화를 냈어요. 하루키는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사나 모습을 처음 보니까 좀 당황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감히 네가 나를 거절해? 갑자기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나를 자신의 차로 끌고 가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다행히 그가 한눈을 판 사이에 사나가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그 차에서 벗어났죠. 하지만 정신없이 나오는 바람에 가방을 두고 내린 거예요. 이 사건 이후 사나는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돼요. 그리고 마침 사나의 가방을 돌려주겠다며 그녀의 집까지 찾아온 하루키에게 제발 딸을 좀 내버려 둬 달라고 막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 반발하던 하루키는 나중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라면서 순순히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생각보다 말이 잘 통했네 라면서 안심하게 됐죠. 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하루키의 마음속에는 계속 분노만 쌓여가고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부모님 내셔서 나를 돌려보내? 그리고 그때 주머니 속 열쇠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사나이 자취방 열쇠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차에 가방 두고 내렸을 때 이걸 훔쳐둔 겁니다. 그래도 사나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한동안은 좀 잠잠했어요. 그래서 사나도 안심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젠 문자 폭탄이 시작돼요. 제발 전화 좀 받아줘. 귀찮아지면 바로 끊어도 되니까 1분만이라도 제발. 진짜 안 찾아갈 테니까 통화만 해줘. 아니면 너 어디 있는지라도 알려주던가.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을까봐 나 너무 불안해. 제발 답 좀 줘.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와, 진짜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사나는 참다 못해서 제발 나 좀 내버려두라고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 그녀가 일하는 가게에 말도 없이 나타나요. 와, 당연히 기겁했죠. 그리고 그때 띠링 하고 문자가 또 오는데 나 3시간 동안 너네 가게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와, 이거 진짜 무섭잖아요. 사나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렸고 아버지는 곧바로 와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또 여기서는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나의 부모님은 얘가 이러다가 그만하겠거니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하루키는 사나가 일하는 가게까지 찾아갔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온 게 좀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 오늘도 못 만나면 아무래도 용서 못할 것 같아. 반드시 찾아갈 거니까. 라는 문자를 보낸 후에 다시 한번 사나를 찾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또다시 자기가 일하는 가게 앞에서 태연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은 이제 두렵다 못해 공포스러웠어요. 사나는 곧바로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고 그들은 곧장 딸에게 달려왔죠. 하지만 이때 하루키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나한테 사과의 편지를 전하러 왔을 뿐이에요 라며 태연하게 편지를 내밀더라고요. 이때 사나는 만나러 오지도 말고 이런 편지 쓰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라면서 다시 한번 이별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부모님 역시 더 이상 딸에게 관여하지 말라며 그를 제지하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최악의 사건은 일어나고 맙니다. 그렇게 다음 날인 2023년 6월 29일 오전, 하루키는 더 이상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나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야기할 수 있지? 그냥 찾아가면 또 피하겠지? 근데 칼로 위협하면 내 얘기 정도는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더니
곧장 한 가게에 들어가서 칼을 훔쳐요. 그리고 택시를 잡아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데 자꾸 그 택시 안에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걸 잘 들어보니까 이게 맞겠지. 그래, 미수로 끝나면 사나 혼자 행복한 거잖아. 나만 아프고. 헤어지게 될 바엔 찌르자. 아니, 그냥 죽여버리자.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살인을 다짐하는 하루키의 모습은 택시 블랙박스 안에 고스란히 남게 돼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곧 사나의 집 앞에 도착했고 미리 훔쳐둔 열쇠를 이용해서 몰래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사나는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뭔가 인기척이 들려서 눈을 뜨는데 그 앞에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보입니다. 심지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진짜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질렀죠? 그래도 일단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어요. 일단 하루키를 달래면서 우리 잠깐 나가서 얘기하자면서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대화를 나눈 후에 나 지금은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따 수업 끝나고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하루키를 진정시켰죠. 사실 이때 그는 그 사나 얼굴을 보고 화가 좀 누그러뜨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분고분 알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듯 했죠. 하지만 집 밖을 나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대로 돌아가면 자기가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아니 결국에 자기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그까짓 거 몇 번째를 때렸다고 나를 버려? 이 분노는 곧 살이로 바뀌게 됩니다. 사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루키가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집 밖을 나서는데 그녀의 예상과 달리 그는 여전히 문 밖에서 사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나가 무슨 반응을 보일 새도 없이 사나, 미안해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목, 가슴 할 거 없이 온몸을 칼로 찌르기 시작해요. 이 끔찍한 고통에 사나는 그 자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맙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했죠. 삐뚤어진 애정으로 사나는 목숨을 잃게 됐어요. 한편 하루키는 범행 직후 근처 경찰서로 향했고 멍한 얼굴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죠. 근데 대체 이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근데 이게 또 되게 당황스러운 게 놀랍게도 아주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모두와 두루두루 잘 지내는 학생이었고 축구부원으로 실력도 좋아서 인기가 많았죠? 그렇게 언제나 반의 중심에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동창들은 모두 충격받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에겐 학교 친구들은 모르는 큰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하루키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둘이 살았어요. 근데 둘의 사이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너무 냉랭했었거든요. 그렇게 둘은 매일 부딪히기 일쑤였고 하루키는 엄마랑 같이 있기 싫다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가출해서 공원에서 노숙을 하곤 해요. 하지만 딱 봐도 어려 보이는 학생이 혼자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당연히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이 일로 몇 번이나 경찰서에 붙잡혀갔고 엄마는 아들을 데리러 경찰서로 왔다 갔다 했다고 하죠. 근데 하루키가 이렇게 반항적으로 행동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그는 그저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해요. 아까 말했다시피 엄마가 되게 무관심했다고 했잖아요. 자기도 사랑을 받고 싶은데 맨날 본체만 체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자존심에 티는 못 내겠고 그냥 한 번이라도 나를 좀 보게 하자 하는 마음에 저질렀던 겁니다. 그럼에도 물론 변화는 딱히 없었지만요. 그렇게 모자가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루키는 중학생이 됐고 그때 첫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그는 굉장히 헌신적인 남자친구였다고 해요. 아마 엄마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여자친구한테 받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사랑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정을 쏟아부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쏟는 만큼의 사랑을 되돌아받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루키는 서운함을 표현했고 더 많은 관심을 요구했죠. 하지만 솔직히 이런 일이 계속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결국 여자친구는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하루키는 이별 후에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SNS에다가 나 이제 죽을래.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 라는 등을 몇 번이나 업로드하는 겁니다. 이걸 본 친구들은 그 하루키가 일편단심이기는 한데 조금 메네라 기질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대요. 여기서 메네라라는 게 신조어, 인터넷 용어 이런 건데 약간 애정 결핍이 있고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해요. 큰 특징으로는 애인에게 집착을 한다거나 과도한 애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 하루키 아닌가요? 어쨌든 이 이별 후에 아픔이 컸는지 그 후에는 연애를 하지 않았고 중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고등학교는 얼마 못 가 자퇴를 했어요. 학업에 큰 뜻이 없기도 했고 엄마도 딱히 말리지 않으니까 그냥 관둬버린 거예요. 자퇴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때가 하루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 중 하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었죠.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너무 좋았고 일도 잘하고 손님들한테도 인기가 좋아서 하루키를 보러 이 가게에 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일하나 싶었는데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하루키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재혼 상대를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요코하마에서 꽤 멀리 떨어진 야마가타현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집을 처분해버릴 거래요. 아니, 그러면은 아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알바비로는 도저히 집을 구할 형편이 안 됐고요. 정든 고향을 떠나기 싫었던 하루키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새 남편과의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해하는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좀 아들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혹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를 조금 더 봐주지 않을까? 좀 더 친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엄마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지만 이사 후에도 그녀의 태도는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냉랭했죠. 그래도 고향에서는 직장도 마음에 들었고 친구들도 많았으니까 그나마 견딜만 했죠. 하지만 이런 타지에서 엄마 말고는 의지할 곳도 없잖아요. 갈수록 고립되어 가고 너무 외로워진 하루키는 결국 홀로 요코하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첫 자취가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일하던 가게의 월급으로는 좀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때 새 직업을 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술집 호객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삐끼 같은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밤늦게까지 일하기도 하고 막 누구나 다 하고 싶어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알바 자리보다 시급이 좀 센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사나를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을 봤을 때 하루키가 딱 봐도 범인이잖아요. 물론 본인이 자백까지 했고요. 그렇게 재판은 곧 열리게 됩니다. 자, 일단 그가 살인에 대한 유죄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은 이게 계획적이었냐, 우발적이었냐, 이겁니다. 검찰은 그 택시 블랙박스에 남아있던 하루키가 사나를 죽여야겠다는 발언을 통해서 강한 살이와 더불어서 계획성이 보이는 범죄다라며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변호사 측의 주장이 좀 어이가 없는데 갑자기 하루키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사나는 거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모든 것을 뺏기고 자기 인생을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껴서 자기도 모르게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역 20년은 타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범죄를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냐고요. 그게 말이 돼요? 하루키는 최종 진술에서 사나와의 관계가 끝나면 자신에게 남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매일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죗값을 치르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말을 덧붙였죠. 재판부는 하루키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나 그것이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없음을 밝히며
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심정을 이해한다고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서 잔인하게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에요. 이런 짓을 저지른 범인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어쨌든 하루키는 항소하지 않았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의 끔찍한 집착으로 인해 사나는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스토킹이 정말 무서운 범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끊어내려고 해도 답도 없고 답답한 상황만 이어지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이런 범죄가 줄어들까 생각이 많아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에서 한국인 대학생 실종됐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게 너무 시골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외국인 실종이라서 그런지 수사가 너무 더디게 진행됐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해외에서 실종이 되면 더욱더 조사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모로 문화도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반대로 한국에서 일본인 대학생이 실종된 사건이에요. 그럼 오늘의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은 당시 24살이었던 오미사 유미야. 미에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었는데 1991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 고고학 대학원으로 진학할 예정이었어. 근데 유미가 완전 고고학 덕후였거든. 그래서 예전부터 꿈이 있었었는데 그건 바로 고적으로 유명한 지역에 여행 가서 마음껏 탐방하는 거였어.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게 돼. 그녀가 정한 목적지는 바로 일본에서 가까운 데다가 도시 전체가 유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경주랑 부여였지. 유미의 여행은 경주에서 시작해서 부여로 마무리될 예정이었어. 1991년 3월 27일 부산행 페리를 탔고 오전 10시쯤 부산에 도착을 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유스호스텔을 숙박 예매하고 바로 경주로 이동했어. 유미가 처음에 이틀 동안 묵을 숙소는 계림 유스호스텔이었는데 불국사 근처에 있는 곳이야. 와, 근데 이제 책으로만 보던 이 유적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신나더라고. 그래서 숙소로 이동하기 전에 막 천마총을 막 구경하고 있었거든. 근데 한국도 처음이고 막 마음만 앞서갖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대로 길을 잃고 말아. 그래서 막 이렇게 헤매던 와중에 근처에 퇴근하던 한국인 회사원들이 도와주게 돼.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막 우리나라 유적 공부하러 왔다는 이 외국인이 신기하기도 했었고 또 한국인들이 얼마나 정이 많아. 유미한테 저녁까지 사주고 숙소 앞까지 데려다 줬다고 해. 이때가 밤 9시 20분이었어. 유미는 혼자 체크인을 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프론트에다가 키를 맡기고 혼자서 둘째 날 여행을 떠났지. 근데 그날 이후 유미의 연락은 끊기고 말아. 이 사실은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야 알려지게 돼. 그때 당시에는 여행사가 숙소를 예약한 다음에 한 번에 숙소비를 내고 뭐 그랬었나 봐. 4월 3일 아침 그 유미의 숙소 예약 대행을 해줬던 여행사 직원이 숙박비를 내러 그 호스텔로 찾아왔거든. 근데 숙소 직원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유미 씨가 집 남겨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와서 좀 가져가라고 해주세요. 아니 지금이면 일본에 돌아가고도 남았을 때거든. 근데 왜 짐을 두고 갔지? 여행사 직원은 바로 유미한테 연락을 했지. 근데 도무지 연결이 되질 않더라고. 근데 연락이 닿질 않으니까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짐 버리고 간 건가? 하고 넘어갔는데 4월 9일 일본에 있는 유미의 가족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돼. 딸이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면서 혹시 여행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고 여행사에 연락을 한 거였지. 보니까 유미가 가족들에게 알린 귀국 예정일은 4월 1일이었어. 그러면서 아무리 늦어도 자기는 4월 2일까지 갈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여행사 직원은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싶었지. 안전하게 일본으로 그냥 돌아갔다고 생각했었잖아. 그래서 일단은 법무부에 연락을 해서 유미가 출국을 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런 기록은 전혀 없는 거야. 뭐 항공, 선박, 뭐 아무것도 예약한 기록조차 없어. 여행사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본부를 차리고 즉각 수사에 돌입하게 돼. 실종 당일 유미의 행적을 먼저 알아보자면 먼저 유미가 호스텔 직원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은 3월 28일 아침이야. 녹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또 파란 모자에 운동화 신고 크로스백 메고 숙소를 나섰다고 해. 그리고 그녀가 남기고 간 짐 안에는 양말 8켤레랑 속옷 3벌 그리고 3,000엔 정도가 있었지. 그러니까 실종과 관련된 걸로 보이는 단서는 남아있지를 않아. 결국 경찰은 경주 시내를 싹 돌면서 탐문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3월 28일 오후 3시 반쯤 유미가 한 식당에서 냉면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유미를 봤던 걸 기억한 거지. 하지만 당시에는 90년대 초반이었잖아. 그러니까 CCTV가 거의 없었거든. 오로지 목격 증언에만 의지해야 했던 이 탐문 수사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말아. 이후로 유미를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유미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비상 상황이 생기면 연락할 수 있도록 여행사랑 또 호스텔 연락처를 꼭꼭 가지고 다녔었대. 그러니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런데도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경주를 대표하는 산인 토암산에는 유적이 엄청 많다고 해. 그리고 유미가 묵었던 그 호스텔에 토암산 근처에 있기도 하고. 경찰은 유적 탐방이 목적이었던 그 유미가 숙소 근처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산에 갔다가 혹시 실족사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50여 명의 그 수사 요원이랑 헬기까지 동원해서 그 토암산 근처를 싹 수색했는데 별다른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혹시 인신매매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직폭력배랑 또 불량배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해보기도 했는데 역시나 특별한 정황은 없었었고 경찰은 무슨 교통사고부터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그 수사 범위 안에 놓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런 노력에 무색하게도 유미랑 관련된 그런 흔적이 단 한 개도 발견되지가 않아. 실종 장소가 한국이라서 일본 경찰도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유미 가족들은 소식을 빨리 받아보지도 못했었고 그냥 하루하루 마음 졸이면서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지. 혹시나 유미가 이미 일본에 돌아와서 학교 근처 자취방이나 친구네 집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연락해봤는데 아무도 유미랑 연락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러던 1991년 7월 일본에 보도된 한 뉴스를 본 유미의 가족들은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북한이 일본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본인들을 납치하고 있다는 거야. 이 뉴스를 보자마자 가족들은 유미가 북한에 납치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불안함을 참다 못해서 그녀의 부모님은 직접 한국으로 와서 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 경찰은 가족들에게 받은 그 사진으로 유미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를 담은 그 전단지를 배포했었어. 어쩌면 결정적인 목격 증언을 확보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지. 그리고 실제로 몇 명의 목격자가 추가로 등장하기도 해. 한 명은 3월 28일 오전에 호스텔 기념품 샵에서 여행자 수표로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고 또 다른 한 명은 불국사랑 석굴암 쪽으로 순회하는 버스에 타는 모습을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내리는 걸 봤대. 당시에 버스를 운전했던 그 운전기사랑 주차장 관리인도 같은 내용을 증언했었고 이렇게 결정적인 증언들이 나왔는데도 당초에 수사는 진전이 없어. 그러니까 실종과 관련된 실질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거야.
근데 진짜로 유미가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사실 한국 경찰은 유미가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어. 일단 유미의 행적이 끊긴 시간대가 너무 대낮인 데다가 그녀가 목격된 순회버스의 종착지가 경주 시내였다는 점 때문이었지. 아니, 생각해봐봐. 대낮에 사람도 많고 관광객도 많은 그 시내 한복판에서 젊은 여성이 납치를 당했다면은 그 목격자가 아무도 없을 수가 없잖아. 북한 공작원들이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누구를 납치했을 리도 없고. 게다가 한국에서 굳이 일본인을 찾아서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거지. 하지만 유미의 가족들은 북한에 의한 납치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의심했어. 사실 가족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유미가 실종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일본에 있는 유미 본가에 감시자가 생겼다는 거야. 응? 감시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부모님의 주장에 따르면 어느 날부터 남자 3명이 검은색 차를 타고 자기 집 근처를 맴돌면서 가족들을 미행하고 막 살펴보고 그랬다는 거야. 심지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 그랬었대. 갑자기 수상한 사람들이 막 집 근처에서 보이니까 저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이 아닐까 싶었던 거지. 게다가 유미가 실종된 이후로 1년 반 동안 유미 본가에 이상한 전화가 여러 번 걸렸다고 해. 그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뚝 끊어버리더라고. 근데 그때 가족들이 납북 피해자들이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기 생존을 알리려고 무언의 전화를 걸었다는 그 뉴스를 봐서 이 전화가 혹시 북한에 있는 유미가 건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끝내 아무것도 밝혀지진 않았어. 타지에서 홀로 돌아다니던 그녀가 납북에 타겟이 된 건지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인지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알 수 없다고 해. 유미네 부모님은 1992년부터 해마다 유미가 실종되었던 3월이 되면 경주경찰서에 편지를 보내서 수사 진행 사항을 묻고는 했었었대. 한국 경찰이 성심성의껏 수사해준 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않았었고, 딸이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라는 마음이서였겠지. 딸의 존재가 어쩌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기도 해. 한동안은 주말마다 직접 경주를 찾아가서 사라진 딸의 흔적을 찾기도 했다는데 이런 노력이 무색한 결과가 너무 속상한 것 같아.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국내의 반일 심리가 당시에는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했었거든. 그러니까 일본인 실종 사실이 뉴스로 보도되지도 못했을 정도였다고 해. 아니, 애초에 언론사의 주목조차 받지 못했던 거야. 소수 언론에서만 그냥 짧게 보도하는 정도가 전부였어. 만약 유미의 실종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좀 널리 알려졌다면 그녀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더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깝게도 2012년 유미의 아버지는 딸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져. 만약 유미가 살아있다면 벌써 50이 넘는 중년 여성의 모습일 거야. 그녀의 어머니는 중년의 모습이 된 유미가 집으로 돌아오는 꿈을 종종 꿀 정도로 여전히 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일본 경찰도 그 유미 실종에 대한 제보를 현재까지도 받고 있고 유미의 가족들은 그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해.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난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